긴급 속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가 평양에서 전원 생포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작전의 배후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전말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뒤에는 중국의 시진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진핑조차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김한솔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한솔. 김정일의 손자이자 김정은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김씨 왕조를 제 손으로 끝낸 마지막 후손입니다. 어느 날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정은을 제거하라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진핑마저 농락한 이 작전의 전말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겨울,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더 이상 대화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 서로 교전 중인 두 개의 적대국이라고 그는 공공연히 선언했습니다. 평양의 미사일은 동해를 향해 쉴 새 없이 날아올랐고 휴전선의 확성기에서는 다시 증오의 언어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70년 만에 어렵게 틔워낸 대화의 싹이 그의 한마디에 짓밟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밖으로는 그렇게 칼을 갈면서 안으로는 점점 더 깊이 중국의 품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다리 위로 화물 트럭이 줄을 이었고 평양의 백화점은 중국산 물건으로 채워졌어요. 김정은에게 베이징은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오직 중국만이 그 정권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줄을 쥔 손은 언제든 그 줄을 놓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무렵 저는 동유럽의 한 낡은 도시에서 또 다른 가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김정남의 아들도 백두혈통의 장손도 아닌 그저 작은 무역회사의 이름 없는 직원으로 아침이면 트램을 타고 출근했고 저녁이면 혼자 수프를 데워 먹었어요. 아버지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당한 그날 이후 저는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하지만 매일 밤 저는 평양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소식을 빠짐없이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숙청당했고 누가 승진했으며 군부에 누가 떨고 있는지. 작은 할아버지 장성택이 남긴 피 묻은 유언장은 여전히 제 가슴 안주머니에 있었고 진짜 조선을 만들어라는 그 한 줄은 단 하루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지를 추적할 수 없는 완벽하게 암호화된 신호였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 당신의 작은 할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끝낼 기회가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장성택? 김정은에게 고사포총으로 처형을 당한 사람. 나의 작은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못다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이건 평범한 협박도 단순한 함정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단 한 글자로 답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답은 즉시 돌아왔어요. 베이징. 그 두 글자가 화면에 떠오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흘 뒤 저는 눈을 가린 채 어딘가로 옮겨졌습니다. 3번 차를 갈아탔고 2번 비행기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차 안은 내내 침묵이었어요. 운전하는 사람도 옆에 앉은 사람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손놀림과 절제된 호흡에서 저는 이들이 보통 요원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국가의 가장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실수도 흔적도 남기지 않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함정이라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를 아는 자가 보낸 신호. 그 미끼를 물지 않고서는 저는 영원히 유령으로만 살아야 했으니까요. 마침내 안대가 벗겨졌을 때 저는 거대한 저택의 응접실에 서 있었어요. 붉은 카펫, 묵직한 자단목 가구, 벽에 걸린 산수화,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의 주석, 14억 인민을 다스리는 그 남자가 직접 제 앞으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수행원도 통역도 없었어요. 단둘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앉으시오. 그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그가 맞은편에 앉아 한동안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들여다보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당신의 아버지를 기억하오. 김정남. 영리한 사람이었지. 권력을 탐하지 않아서 죽었소. 그의 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작은 할아버지 장성택? 그는 개혁을 꿈꿨소. 중국식 개방을 북에 들여오려 했지. 그래서 고사총에 찢겨 죽었소. 시진핑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나는 김정은을 키웠소. 제재 속에서도 그의 정권을 받쳐주었지. 하지만 이제 그는 통제를 벗어났소. 핵을 쥐고 미국과 거래하려 하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소. 세습 독재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손에도 잡히지 않는 미친 칼이 되는 법이요. 저는 그제야 이 거대한 회동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소. 그 칼을 새로 갈기로.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김정은을 제거하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베이징과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오. 자금, 정보, 국경의 통로.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주겠소. 백두혈통의 마지막 후손인 당신이라면 북의 군부를 움직일 명분이 있지.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나라의 주석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왜 접니까? 저 말고도 김정은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을 텐데요. 시진핑이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많지. 하지만 그들에겐 명분이 없소. 외부 세력이 평양을 뒤엎으면 그건 침략이요. 인민은 따르지 않지. 하지만 백두혈통의 핏줄이 나서면 그건 혁명이 되오. 같은 핏줄이 같은 핏줄을 심판하는 것이니까. 그의 말은 칼처럼 정확했어요. 그는 제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단 하나의 무기, 백두혈통이라는 저주받은 이름.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깨끗한 명분이 되는 거였죠. 당신은 도구로서 완벽하오. 김한솔. 도구.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서늘하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사람이 아니라 잘 벼려진 칼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칼이라면 그 칼이 누구의 목을 겨눌지는 칼을 쥔 손이 아니라 칼 자신이 정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10년을 꿈꿔온 기회였어요. 김정은을 무너뜨릴 자금과 정보가 세계 최강 대국 중 하나의 손에서 제게 쥐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의 말 속에 숨은 가시를 보았어요. 베이징과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질서.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김씨 일가라는 사슬을 끊어내고 그 자리에 베이징이라는 새로운 사슬을 채우겠다는 뜻이었어요. 평양의 주인이 김정은에서 시진핑으로 바뀔 뿐 2,500만 명은 여전히 누군가의 말이 되는 겁니다. 시진핑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붉은 비단에 쌓인 작은 옥패였습니다. 오래된 용 문양이 새겨진 묵직한 신표였어요. 이것을 지니시오. 나의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볼 것이오. 이것은 우리 사이의 약속이요. 저는 그 옥패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 그것은 거래의 증표였고 동시에 새로운 족쇄의 첫 골이었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겠소. 하지만 길지는 않소. 그 말을 남기고 시진핑은 들어왔던 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응접실에는 다시 저 혼자만 남았어요. 저는 탁자 위의 옥패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받아라. 이건 작은 할아버지도 갖지 못했던 힘이다. 이 손을 잡으면 김정은을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베이징의 꼭두각시가 된 북한이 진짜 조선이라고 할 수 있나? 너는 사슬을 끊으러 가는 거냐? 아니면 사슬을 바꿔달러 가는 거냐?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옥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어요. 저는 그것을 가슴 안주머니에 작은 할아버지의 피 묻은 편지 바로 옆에 넣었습니다. 유언장과 옥패, 자유의 약속과 종속의 증표가 제 심장 위에서 나란히 맞닿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손을 잡겠다. 하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춤추지는 않겠다. 그의 돈을 받고 그의 정보를 쓰고 그의 통로를 지나가되 그 끝은 그가 상상조차 못한 곳으로 데려가겠다. 시진핑은 저를 자신의 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자기가 막 손에 쥔 그 말이 판 전체를 뒤엎을 마지막 패라는 것을. 거울 앞에 선 제 눈빛이 10년 전 그날처럼 다시 서늘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트빌리시로 돌아온 뒤 저는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낡은 안가의 창가에 앉아 안주머니에서 옥패를 꺼냈다 다시 넣기를 수십 번 반복했어요. 차가운 돌은 손바닥 안에서 쉽게 데워지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신은 도구로서 완벽하오. 그 말이 자꾸만 가슴을 긁었습니다. 도구. 평생을 백두혈통이라는 저주받은 이름에 묶여 살았는데 이제는 그 이름 덕분에 강대국의 도구가 될 차례라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사흘째 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함정인 동시에 기회였어요. 시진핑은 저를 이용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단 하나, 누가 먼저 상대의 패를 간파하느냐였어요. 저는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그림을 그렸어요. 왼쪽에는 시진핑이 원하는 그림. 김정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베이징의 말을 듣는 친중 정권이 들어선 북한. 중국의 자원이 흘러들고 평양은 다시 누군가의 속국이 되는 미래. 오른쪽에는 제가 원하는 그림. 김정은도 베이징도 없는 땅. 2,500만 명이 처음으로 자기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나라. 작은 할아버지가 피로 적은 그 한 줄 진짜 조선. 두 그림은 정확히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해 정반대의 종착지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까지 가는 길은 놀랍게도 똑같았어요. 같은 자금, 같은 정보, 같은 국경의 통로. 김정은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까지 시진핑의 길과 저의 길은 완벽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갈라지는 것은 마지막 한 걸음, 김정은이 쓰러진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같은 길을 걷는 척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틀면 된다. 그것이 제 역설계의 핵심이었어요. 시진핑의 손을 잡되 그 손이 이끄는 곳이 아니라
제가 정한 곳으로 가는 것, 그가 준 칼로 그가 원하지 않는 목을 베는 것. 저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 낡은 종이를 옥패 옆에 나란히 놓아보았어요. 한쪽은 자유를 향한 유언, 다른 한쪽은 종속을 향한 약속. 두 물건이 한 책상 위에 놓이자 제가 걸어야 할 길이 더없이 선명해졌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도 한때는 중국식 개방을 꿈꾸셨어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죠. 하지만 그분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중국의 그늘이 아니라 인민이 굶주리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분의 유언은 베이징을 따르라가 아니라 진짜 조선을 만들어라였어요. 저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시진핑의 말대로 친중 정권을 세운다면 그것은 작은 할아버지를 2번 배신하는 일이었어요. 한 번은 그분의 꿈을, 또 한 번은 그분의 유언을.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어려움의 실체와 마주했어요. 옌이라는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시진핑이 붙인 연락책이자 동시에 감시자였어요. 40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한순간도 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금을 전달하고 정보를 건네고 제 진행 상황을 베이징에 보고하는 역할이었어요. 다시 말해, 제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이 옌의 눈을 거쳐 시진핑에게 흘러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석께서는 빠른 진행을 원하십니다. 옌이 첫 만남에서 한 말이었어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두르면 일을 그르칩니다. 평양의 군부는 의심이 많아요. 한 번 들키면 모든 게 끝납니다. 주석께도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수 싸움이었어요. 저는 신중함이라는 명분으로 시간을 벌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저를 더 깊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거대한 무대가 되었어요. 옌이 보는 앞에서 저는 철저히 시진핑에 충직한 도구를 연기했습니다. 친중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베이징의 우호적인 군부 인물들을 우선순위에 올리고 새 정권의 청사진을 그려 보였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베이징의 그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돈의 흐름을 둘로 쪼개는 것이었습니다. 시진핑이 보낸 자금은 옌이 추적할 수 있는 표면, 계좌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을 베이징이 보기 좋은 곳에 썼습니다. 친중 인사 포섭, 중국과의 연결망 구축, 장부상으로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돈이 한 번 흐르고 나면 저는 작은 할아버지가 남긴 옛 네트워크를 통해 그것을 다시 잘게 쪼개 빼돌렸습니다. 싱가포르의 유령법인으로, 두바이의 차명 계좌로. 그렇게 빼돌린 돈은 베이징의 장부에는 집행 완료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목적을 향해 모이고 있었어요. 통일 이후를 위한 자금. 친중 정권이 아니라 자유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군자금이었습니다. 두 개의 장부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옌과 시진핑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면의 장부, 다른 하나는 오직 저만 아는 진짜 장부. 매일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 장의 영수증, 하나의 어긋난 숫자.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옌은 영리했고 베이징의 회계 감시는 집요했습니다. 저는 매 순간 두 개의 진실을 동시에 살아야 했어요. 입으로는 친중을 말하면서 손으로는 자유를 준비하는 이중의 사응. 저는 잠을 줄였습니다. 옌이 잠든 새벽 시간에만 진짜 장부를 펼쳤고 동이 트기 전에 모든 흔적을 지웠어요. 같은 숫자를 2번 외워야 했습니다.
하나는 베이징에 보고할 가짜 숫자, 하나는 제 머릿속에만 있는 진짜 숫자. 둘을 헷갈리는 순간 끝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매일 밤 그 두 숫자를 거울처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옌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어요. 거짓말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거짓이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친중을 연기하다가 정말로 베이징의 사람이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저는 매일 아침 작은 할아버지의 편지를 한 번씩 펼쳐 읽으며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이 길에 들어섰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옌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안가를 찾아왔어요.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 장의 서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법인으로 자금이 흘러간 기록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명단에 없는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빼돌린 돈의 흔적 하나가 옌의 눈에 걸린 거였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여기서 흔들리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으니까요. 아, 그 회사 말이군요. 저는 차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양 군부 핵심 인사 한 명이 해외 자산을 숨겨둔 곳입니다. 그를 포섭하려면 그 계좌를 통해 접근해야 했어요. 직접 송금하면 추적당하니까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그의 기존 거래 경로를 그대로 써야 합니다. 저는 옌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런 건 보고서에 다 적기 어렵습니다. 적는 순간 그게 새어나가면 그 사람 목숨이 날아가니까요. 주석께서도 이해하실 겁니다. 첩보란 원래 종이에 남기지 않는 법이죠. 옌은 한참 동안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서류를 거두어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귀띔이라도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옌이 돌아간 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가까스로 넘긴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확인했어요. 옌은 저를 의심하면서도 결국 제 말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저를 시진핑의 도구라는 틀 안에서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구가 주인을 배신할 거라고는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 고정관념이 제가 파고들 수 있는 가장 큰 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베이징은 나를 자기 말이라고 믿고 있다. 그날 밤 저는 진짜 장부를 펼쳐들었어요. 그 안에는 통일 이후를 향한 첫 번째 설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준 칼이 그의 손을 떠나 천천히 방향을 틀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로 본격적인 포섭은 그해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진핑이 건넨 정보는 제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북한 군부 핵심 인사들의 해외 자산 내역, 가족관계, 그리고 그들이 베이징을 드나들 때 남긴 모든 발자취, 중국 정보기관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자료였습니다. 작은 할아버지의 USB가 한 줌의 물이었다면 이건 거대한 호수였어요. 저는 그 호수에서 가장 약한 고리부터 건져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호위사령부의 한장성이었어요. 김정은의 신변을 책임지는 핵심 중의 핵심.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1년 전 그의 형이 사소한 말실수 하나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거든요. 겉으로는 충성을 외쳤지만 그 속은 이미 공포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물론 옌이 마련한 자리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친중 인사 포섭을 위한 접촉이었습니다.
옌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시진핑에게도 그렇게 보고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 방 안에서 저는 전혀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형님을 빼낼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50대 후반의 강인한 장성이 숨을 멈췄어요. 저는 그의 형이 갇힌 수용소의 위치, 건강 상태, 그리고 탈출 가능한 경로까지 상세히 적힌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때가 오면 당신은 제 편에 서야 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 편이요? 중국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조선 사람 편입니다. 굶주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사는 조선 사람. 그것은 시진핑에게는 절대 보고되지 않을 진짜 제안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제가 친중 인사를 포섭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 방 안에서 저는 자유로운 조선의 씨앗을 심고 있었어요. 장성은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을 살려만 주시오. 그러면 무엇이든 하겠소. 첫 번째 고리가 걸렸어요. 그 방을 나서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저는 한 사람을 2번 속인 셈이었어요. 한 번은 그 장성을 향해 진짜 의도를 숨기지 않았지만 또 한 번은 옌과 시진핑을 향해 이 모든 것이 친중 포섭인 것처럼 위장했으니까요. 거짓 위에 진실을 세우는 일. 그것이 제가 걷는 길이었습니다. 베이징을 속이지 않고서는 단 한 명의 조선 사람도 자유로 이끌 수 없었어요. 가끔은 제가 작은 할아버지보다 더 깊은 어둠 속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적어도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누구 편인지조차 끝까지 감춰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둠 속을 걷더라도 그 끝에 빛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한 명씩 포섭해 나갔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은 언제나 친중이었어요. 옌에게 보고되는 모든 접촉은 베이징의 그림 안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는 순간 저는 늘 다른 약속을 건넸어요. 돈이 아니라 가족을, 충성이 아니라 출구를. 그리고 그 출구의 끝에는 언제나 자유로운 통일 조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쥔 무기는 더 강력했어요. 베이징의 선과 자유의 방향.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경을 등에 업으니 군부 인사들은 제 말을 한층 더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제 뒤에 시진핑이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믿음을 빌려 시진핑이 원하지 않는 미래로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2번째 위기는 총참모부의 한 작전 장교에게서 터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의심이 많았어요. 제 제안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더니 오히려 저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당신 보위부가 보낸 거 아니요? 나를 떠보는 거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는 함정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 그 즉시 저를 신고할 위인이었어요.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보위부였다면 지금쯤 당신은 이미 끌려갔을 겁니다. 이렇게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지 못했겠죠. 그리고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몇 년 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그의 조카가 서울의 어느 거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조카입니다. 잘 살고 있어요. 당신도 언젠가 저 거리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장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의심으로 가득했던 얼굴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스쳤어요. 그리움, 그리고 두려움 너머의 희망. 그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언제 움직이면 돼요? 하지만 세 번째 인물에게서 모든 것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평양방어를 맡은 한 사령관이었어요. 그는 제 제안을 듣고 사흘 뒤 보위부에 보고를 시도했습니다. 제 정보망이 그 움직임을 포착한 건 그가 암호 보고를 올리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어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0년의 계획이, 아니, 이번엔 시진핑까지 얽힌 거대한 판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어요. 만약 그가 보고에 성공한다면 김정은은 즉시 군부를 숙청할 것이고 저는 물론 시진핑의 음모까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즉시 첫 번째로 포섭한 호위사령부 장성에게 비상 연락을 취했습니다. 6시간 후 그 사령관의 보고는 없던 일이 되었어요. 어떻게 막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날 그 사령관이 직접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오? 저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평양방어사령부의 야간 경비 교대 일정, 그리고 비상시 병력 이동 계획,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돈은 따로 주지 않았어요. 그가 한 번 배신을 시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알고도 살려두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사슬이었으니까요. 가장 무서운 협박은 때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족으로, 공포로, 그리움으로, 때로는 사진 한 장으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군부의 핵심들이 제 편으로 넘어왔어요. 호위사령부, 총참모부, 평양방어사령부, 평양의 눈과 귀, 그리고 총구를 쥔 자들이 안에서부터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1명, 때로는 2명씩 신중하게 고리를 늘려갔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김정남이 그랬듯 조급함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뼈에 새기고 있었으니까요. 한 사람을 포섭하면 그 사람을 통해 다음 사람의 약점을 파악하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보이지 않는 그물이 평양의 심장부를 향해 천천히 뻗어나갔어요. 어떤 이는 자식의 유학을 원했고 어떤 이는 숙청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으며 어떤 이는 그저 굶주리는 부모를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들 각자의 가장 약한 곳, 가장 간절한 곳을 정확히 건드렸어요. 이념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충성이 아니라 살고 싶은 본능을.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얘네게 꼬박꼬박 보고를 올렸어요. 친중 성향 군부 인사 다수 포섭 완료. 새 정권의 핵심 축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가짜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포섭한 사람들은 친중 인사가 아니라 자유를 향해 돌아선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베이징은 만족했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굴러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옌이 보내는 보고서마다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저는 단둥의 안가에서 명단을 펼쳤습니다. 여러 개의 이름 옆에 모두 체크 표시가 그어져 있었어요. 이들이 동시에 움직이면 김정은을 지키는 모든 방어선이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명단 맨 아래에 저는 아무도 모르게 한 줄을 적어두었어요. 이들은 베이징의 사람이 아니다. 자유로운 조선의 첫 번째 시민들이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 종이를 접어 진짜 장부 속에 끼워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압록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 건너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북한 땅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저 어둠에 불이 켜질 거라고. 그리고 그 불은 베이징이 켜는 불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 스스로가 켜는 불이 될 거라고. 디데이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1월 23일 오후 3시 단둥 안가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기상 예보가 제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평양 일대 기습 폭설특보, 예상 적설량 25cm. 바로 제가 기다려온 그 조건이었어요.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밤. 김정은 일가가 모두 관저에 머무는 날, 평양에 폭설이 내리는 밤, 그리고 야간 경비 교대가 이루어지는 새벽 3시. 포섭한 군부로부터 취합한 정보가 가리키는 그 단 하나의 날이 마침내 오늘 밤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암호 메시지 창을 열고 전송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주머니에서 장성택 작은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어요. 진짜 조선을 만들어라. 저는 편지를 다시 접어넣고 엄지손가락을 눌렀습니다. 백두산에 눈이 내린다. 전송 완료. 오후 3시 17분. 포섭한 모든 장성들에게 동시에 날아간 단 한 줄의 메시지. 이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할 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예니 안가로 들어온 겁니다. 오늘 밤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순간 표정이 굳을 뻔했어요. 얘는 시진핑의 눈이었습니다. 그가 현장에 따라붙는다는 것은 작전의 모든 순간이 베이징에 실시간으로 보고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그가 제 진짜 의도를 눈치챈다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끝장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합니다.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석의 지시입니다. 결정적 순간을 직접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얘네 목소리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저는 짧은 순간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계산을 돌렸습니다. 거절하면 의심을 산다. 받아들이면 위험하다. 결국 답은 하나뿐이었어요. 데리고 가되 결정적 순간에 떼어낸다. 좋습니다. 단, 제 지시를 정확히 따라주셔야 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은 포섭한 군부가 준비한 루트였습니다. 중국산 사과를 가득 실은 화물 트럭. 그 짐칸 바닥, 이중으로 제작된 비밀 공간에 저와 예니 나란히 몸을 웅크렸어요. 사과 상자들이 머리 위로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바닥의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얘네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 남자를 어떻게 떼어낼 것인가. 평양에 도착하기 전까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40분 후 트럭이 멈췄어요. 북한 국경 초소였습니다. 동무 검사 좀 하겠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뛰어올랐어요. 한 번이라도 짐칸 바닥을 열어본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검문은 형식적이었어요. 이 루트의 담당 장교는 이미 포섭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통과. 트럭이 다시 움직였어요. 압록강을 건넌 겁니다. 평양 외곽의 창고에서 짐칸이 열렸을 때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포섭한 호위사령부 장성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인민군 군복 2벌을 건넸습니다. 한 벌은 저에게, 한 벌은 얘네게. 새벽 1시가 넘어서자 평양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늘게 내리다가 금세 굵은 눈송이로 바뀌었습니다. 도로가 하얗게 덮이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조건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암호 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왔어요. 평양 전역 통신망 1차 차단 완료. 외곽 경비 교체 완료. 우리 편으로 배치. CCTV 감시망 통제 중. 외부 통신 봉쇄. 관저 완전 고립. 포섭한 군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신경망이 하나씩
조용히 끊겨나가고 있었어요. 정교한 시계 태엽처럼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옌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감탄과 경계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작전이 완벽하게 베이징의 계획대로 굴러간다고 믿고 있었어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친중 정권의 탄생이라고.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 저는 옌에게 말했어요. 관저 진입은 두 팀으로 나뉩니다. 당신은 통신 거점에서 전체 상황을 통제해 주십시오. 그곳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주석께 보고하기에도 가장 정확한 위치고요. 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입조와 함께 가는 게 통신 거점이 뚫리면 작전 전체가 무너집니다. 베이징의 눈이 지켜야 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저는 그의 자존심을 정확히 건드렸어요. 베이징의 눈이라는 말에 옌의 표정이 미묘하게 풀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맡았다고 믿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진입 결과를 즉시 보고하십시오. 옌이 통신 거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장 큰 가시를 뽑아낸 겁니다. 이제 관저 안에서 벌어질 진짜 결말을 베이징의 눈은 보지 못합니다. 저는 멀어지는 옌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한 수가 오늘 밤 전체의 승패를 가른다고. 시진핑은 자신의 눈을 현장에 심어두었다고 믿었지만 그 눈은 지금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비켜나 있었습니다. 통신 거점에서 옌이 보게 될 것은 작전이 계획대로 성공하는 모습뿐이에요.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성공의 진짜 방향이었습니다. 베이징의 눈을 가리는 일.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다른 방으로 보내는 일이 아니었어요. 시진핑이 그린 그림과 제가 그린 그림이 갈라지는 바로 그 지점을 그의 시야 밖으로 밀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후 베이징은 자신들이 친중 정권을 세웠다고 믿을 거예요. 진실을 깨닫는 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된 다음일 겁니다. 새벽 3시 정각. 관저 정문 앞. 검은 군용 차량 2대가 폭설 속을 미끄러지듯 달려왔습니다. 사이렌도 경적도 없었어요. 경비병들이 손전등을 들이댔지만 포섭된 경비 책임자가 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리 없이 경내로 진입했어요. 1차 방어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야간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충성파 병력이 모두 외곽으로 빠진 상태였어요. 눈 쌓인 초소들만이 적막하게 서 있었습니다. 본관 안으로 들어섰어요. 대리석 복도를 따라 요원들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주치는 경비병들은 포섭된 장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길을 내주었어요. 3층 복도 끝. 김정은의 침실구역. 마지막 근접 경호팀 4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섭되지 않은 완전 충성파였어요. 포섭한 장성이 앞으로 나서 위급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원수님께 긴급 보고. 미국 측 선제 타격 징후 포착. 즉각 대피 필요. 경호원들이 무전기를 들었지만 통신은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통신망이 끊긴 상태였으니까요.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사이 요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소음기를 장착한 마취총 4발. 거의 동시에 발사됐어요. 경호원들이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사망이 아닌 마취였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마지막까지 지킨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김정은은 침대에서 자다 깬 상태였습니다. 밖에 소란을 감지했는지 눈을 비비며 일어나던 그는 군복 차림의 낯선 인물들을 본 순간 협탁 위 비상벨로 손을 뻗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셔도 됩니다. 오늘 밤 이 건물에 당신 표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제 얼굴을 확인하는데 3초가 걸렸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너는 한 소리? 그때 이어폰으로 다른 팀들의 보고가 연달아 들어왔어요. 김여정 생포 완료. 김주혜 확보 완료. 안전합니다. 완벽한 장악이었습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이 동시에 무력화됐어요. 저는 김정은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옷을 입으십시오, 삼촌. 지하로 안내하겠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 어떤 총성도, 그 어떤 피비린내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눈 속에서 70년 독재의 심장이 천천히 멈춰가고 있었어요. 통신 거점의 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외부의 모든 소리를 차단한 완벽한 밀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김정은 일가를 지키던 최후의 보루가 이제는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 있었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고 환기구의 찬바람만이 이 밀폐된 공간에 미약한 기운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세 사람이 형광등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김정은은 구겨진 잠옷 차림으로 의자에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2,500만 명의 생사여 탈권을 쥐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는 그 어떤 권위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두 손은 수갑에 묶인 채 무릎 위에 놓였고 눈은 탁자 위 한 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달랐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손목을 파고드는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분노와 자존심이 공포보다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석 자리에 김주혜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가 안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몸에 지녀온 그 낡고 피 묻은 종이를 김정은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의 시선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자신이 처형한 그 남자의 친필 유언장이 지금 자기 코앞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한 소리. 네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독살한 이복형의 아들이 1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자기 목줄을 쥐고 나타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어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죽인 그분이 시작한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작은 할아버지는 죽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당신의 총칼이 그분의 몸은 끝냈지만 그분의 의지는 끝내지 못했어요. 김정은이 편지에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한솔아, 잠깐만.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나는 너를 해치려 한 게 아니었어. 정세가 그랬던 거야. 내 아버지도 장성택도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함께하면 돼. 권력을 나누자. 네가 원하는 자리는 무엇이든 주겠다. 권력자가 몰락하는 순간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는 언제나 거래였어요.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회유로,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구걸로. 저는 그 수순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나누자고요. 저는 천천히 되물었어요. 당신이 장성택 작은할아버지와 권력을 나눴습니까? 당신이 그 수많은 측근들과 권력을 나눴습니까? 당신은 나누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빼앗고 없애는 법만 아는 사람이죠. 한솔아, 제 아버지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극물을 뒤집어 쓰고 죽어가던 그날,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CCTV 영상을 제가 몇 번이나 봤는지 아십니까? 얼굴을 감싸쥐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던 아버지를.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멀리 도망쳐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죽어야 했나? 김정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권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죽였습니다. 위협이 될까봐가 아니라 위협이 될 가능성조차 없애기 위해서. 그게 당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김여정이 폭발했어요. 닥쳐! 감히 백두혈통에게. 날카로운 외침이 벙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내 놈이 뭔데 우리 가문을 심판해? 내 핏줄도 똑같은 백두혈통이잖아. 너도 김씨야. 너도 우리와 똑같은 피가 흐른다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맞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핏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테이블 위로 몸을 숙여 그녀와 눈을 맞췄어요. 이 저주받은 핏줄이 만들어 온 모든 죄악을 같은 핏줄인 제가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족이 저지른 죄고 그 죄는 가족이 끝내야 하니까요. 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야? 김여정이 악을 썼습니다. 그 알량한 핏줄을 지키겠다고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10년 동안 가슴 밑바닥에 눌러 담았던 응어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고사총으로 찢어 죽이고 제 아버지는 타국 공항에서 독살하고 수백 명의 충신들을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만들었습니다. 2,500만 인민이 풀뿌리를 캐먹으며 굶어 죽어갈 때 당신들은 그 핏줄 하나를 핑계로 궁전에서 신선 노름을 했어요. 벙커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건 핏줄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북한 땅 전체를 병들게 한 바이러스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바이러스를 영원히 소독하러 온 겁니다. 김여정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봤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어요. 김정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낮고 더 간절했어요. 한솔아, 내 말이 다 맞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생각해봐라. 나를 죽이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피로 권력을 잡는 것. 그게 우리 가문이 70년 동안 해온 일이잖아. 너도 결국 같은 길을 걷는 거야. 영리한 말이었습니다. 제 가장 깊은 두려움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었어요. 저 역시 같은 핏줄로서 권력을 쥐는 순간 그들처럼 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은 10년 동안 저를 따라다닌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 패를 찾아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중국이지. 너 뒤에 베이징이 있는 거지. 시진핑이 너를 보낸 거야.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그자가 너를 이용하는 거다, 한솔아. 너도 결국 버려질 거야. 나처럼. 베이징은 자기 말을 안 듣는 개를 살려두지 않아. 김 씨를 버린 손이 너라고 안 버릴 것 같으냐? 그 말에는 뼈가 있었어요. 평생 중국에 기대 살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압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베이징이 저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당신과 저의 차이가 또 하나 있어요. 당신은 평생 베이징의 손을 잡고 그 손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게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잡되 끌려가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 밤이 끝나면 누가 누구를 이용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베이징도 당신도 그 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을 고사총으로 쏘지도 독극물로 암살하지도 않겠습니다.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그 짐승 같은 짓을 저는 똑같이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국제법정에 설 겁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리고 당신이 굶기고 고문했던 2,500만 인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내려다봤습니다. 그것이 당신과 저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둠 속에서 죽였지만 저는 당신을 빛 가운데 세울 겁니다. 그게 문명국가의 방식이고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자유의 방식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벙커 중앙의 탁자로 다가갔어요. 그곳에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발사 코드가 담긴 핵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집어들어 포섭한 장성에게 넘겼어요. 가장 위험한 이빨을 뽑았습니다. 김정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체념한 듯 고개를 떨궜어요. 김여정도 창백한 얼굴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벙커 구석에서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주혜였어요. 수갑을 찬 채 공포에 질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 가느다란 어깨가 흔들리는 것을 보는 순간 제 심장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10년 전 마카오의 아파트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던 어린 제 모습이 그 아이에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정은과 김여정에게서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 떨고 있는 아이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이는 흠칫 놀라며 몸을 더 둥글게 말았습니다. 마치 작은 짐승이 위협 앞에서 웅크리듯 김주혜는 수갑찬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었어요. 16살. 제가 처음 아버지의 손을 잡고 평양을 떠났던 바로 그 나이였습니다. 김여정이 악을 쓰며 막으려 했어요. 저리 비켜. 그 아이한테 손 떼지 마. 내 놈이 감히. 하지만 요원들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김여정의 외침이 벙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등 뒤로 흘려보냈어요. 지금 제 앞에는 오직 떨고 있는 한 아이만 있었습니다. 저는 주혜의 눈높이에 맞춰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주혜야. 제 부드러운 목소리에 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두 눈동자에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10년 동안 들끓던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원수의 딸이었어요. 제 아버지를 죽이고 제 작은 할아버지를 찢어 죽인 자의 핏줄. 복수를 생각한다면 이 아이 역시 그 죄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떨리는 눈동자 앞에서 저는 복수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마카오의 좁은 아파트.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을 치고 낮에도 불을 켜지 못하던 날들. 아버지는 늘 제게 말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절대 우리 성을 말하지 마라. 저는 제 이름이 누군가를 부르는 말이 아니라 숨겨야 하는 비밀이라는 걸 너무 어린 나이에 배웠어요. 밤마다 저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그게 암살자의 것일까봐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어요. 친구를 사귀어도 깊이 사귈 수 없었습니다. 언제 또 도망쳐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한 번도 평범한 아이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백두혈통이라는 이름이 제 어린 시절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똑같은 저주가
이 아이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주애는 공주로 태어났지만 사실은 저처럼 갇혀 살았을 겁니다. 화려한 궁전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물어본 적 없는 산,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손에 얼마나 많은 피가 묻었는지도 모른 채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있다면 그건 이 아이를 이런 운명 속에 가둔 어른들에게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아이의 얼굴에 묻은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오빠가 약속할게. 너는 아무데도 다치지 않을 거야. 주애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그 아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북한의 철칙, 반역자의 3대를 멸한다는 그 잔혹한 연좌제를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어린 나이에도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너는 내 아버지가 지은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 저는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몸에 흐르는 피가 너의 죄가 될 수는 없단다. 그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나도 평생을 그 피 때문에 쫓기며 살았으니까. 주애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공포로 가득했던 눈에 처음으로 다른 빛이 스쳤습니다. 이제 너는 공주로 살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죄인으로 살지도 않을 거다. 그저 평범한 아이로 네가 꿈꾸는 삶을 살게 될 거야.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좋아하는 걸 마음껏 좋아하면서. 제 말에 주애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권력을 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된다는, 살 수 있다는 그 극도의 안도감이 터져나온 울음이었어요. 짐승처럼 웅크려 있던 작은 몸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안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움직인 가장 큰 동력은 사실 복수심이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자에 대한 분노, 작은 할아버지를 찢어 죽인 체제에 대한 증오, 그 차갑고 단단한 감정이 저를 유령으로 만들고 사냥꾼으로 변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순간 그 복수심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복수는 또 다른 피를 부를 뿐입니다. 만약 제가 이 아이까지 죄인으로 몰아세운다면 저는 김정은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핏줄을 이유로 사람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끝내려는 바로 그 저주였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피의 보복이 아니라 이 비극적인 고리를 영원히 끊어내는 것. 더 이상 누구도 핏줄 때문에 죽지 않고 핏줄 때문에 쫓기지 않는 세상. 그것이 제가 10년 동안 진짜로 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구원.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저는 우는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싶었지만 수갑찬 그 작은 손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곧, 아주 곧 그렇게 될 테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김정은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만을 상상해 왔어요. 그가 무릎 꿇는 모습, 그가 두려움에 떠는 모습, 그 장면을 떠올리며 10년의 어둠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저는 아무런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복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김정은을 죽이고 그 가족을 멸한다 해도 그것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고 또 다른 피가 흐를 뿐입니다. 70년 동안 이 땅이 그래왔던 것처럼 진짜로 끝내야 할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 구조였어요.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시스템, 핏줄을 운명으로 만드는 저주. 그것을 끊어내지 않는 한 김정은이 사라져도 또 다른 김정은이 태어날 테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1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증오의 무게가 한 아이의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어요.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통일로 완성하겠다고. 시진핑은 친중 정권을 원했습니다. 김정은을 치우고 그 자리에 베이징의 말을 듣는 새로운 독재자를 세우는 것.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김정은을 만드는 일일 뿐이었어요. 또 다른 핏줄, 또 다른 사슬. 이 아이 같은 또 다른 희생자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 땅에 다시는 독재자가 서지 않으려면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 자체를 없애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답은 하나뿐이었어요.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는 것. 권력이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는 나라. 작은 할아버지가 피로 적은 그 한 줄 진짜 조선. 그것은 친중 정권이 아니라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김정은과 김여정을 돌아봤어요. 요원들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국제법정에 설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자유로운 나라의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게 당신들에 대한 저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핏줄을 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으로 돌려놓는 것. 김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끌려나가는 그의 등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벙커의 두꺼운 철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벙커 한가운데에 놓인 오래된 전화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평양에서 다른 지휘부로 연결되던 직통선. 하지만 오늘 그 전화기는 완전히 다른 두 곳으로 연결될 예정이었어요. 하나는 서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베이징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양을 무너뜨리는 일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대, 저를 도구로 쓰려 했던, 그리고 곧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한 남자. 시진핑. 손끝에 닿는 차가운 수화기의 감촉을 느끼며 저는 마지막으로 안주머니의 옥패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옥패를 그가 준 의도와는 정반대로 쓸 시간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고르고 베이징으로의 연결을 지시했습니다. 몇 번의 교환음을 거쳐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성공했나? 시진핑이었어요. 새벽 시간임에도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그는 이 밤을 뜬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김정은 일가는 모두 생포되었습니다. 핵무기 발사 코드도 확보했습니다. 평양은 완전히 장악되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숨소리가 들렸어요. 훌륭하군. 자니가 해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김정은이라는 통제 불능의 칼을 치우고 그 자리에 자신의 새로운 칼을 세웠다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지. 자니가 포섭한 군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과도정부를 구성하게, 친중 노선을 분명히 하고 한국과 미국의 개입을 차단해. 새 정권의 첫 외교 상대는 베이징이어야 하네. 내가 곧 사람을 보내겠어.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하지.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추석? 그 계획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수화기 너머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원처럼 긴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했나? 친중 정권은 세우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여유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 땅에 또 다른 독재자를 세우지 않을 겁니다. 베이징의 말을 듣는 정권이든 누구의 말을 듣는 정권이든 한 사람이 2,500만 명을 지배하는 구조는 오늘 밤으로 끝납니다. 자네? 시진핑의 목소리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자니가 지금 누구를 상대로 장난을 치는지 아는가? 그 자금, 그 정보, 그 국경 통로, 모두 내가 준 것이야. 내가 없었다면 자네는 평양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하겠다고? 배신이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친중 정권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주석께서 그렇게 믿으셨을 뿐이죠. 저는 김정은을 제거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세울지는 처음부터 제 몫이었어요. 이런 교활한 시진핑이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14억을 다스리는 그 남자가 새벽의 전화기 앞에서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좋아. 그렇다면 똑똑히 들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니가 만든 그 정권은 일주일도 못 가서 무너져. 국경을 봉쇄하고 경제 지원을 끊고 식량을 끊으면 그만이야. 그 땅에 2,500만 명이 다시 굶주리게 될 거다. 그건 자네 책임이 되겠지. 자니가 그걸 감당할 수 있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무서운 카드였어요. 그는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주석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실 테니까요. 뭐? 지금 이 순간 저는 이미 대한민국 정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상황실이 이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몇 시간 후면 저는 전 세계를 향해 발표할 겁니다. 북한이 독재를 끝내고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고, 평화로운 통일을 시작한다고. 수학이 넘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의 눈이 한반도로 쏠립니다. 미국도 유럽도 유엔도 모두가 이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볼 거예요. 바로 그때 만약 중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식량을 끊는다면 세계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자유를 향해 일어선 2,500만 명을 굶겨 죽이려는 중국. 그 장면이 전 세계 모든 뉴스의 첫 화면을 장식하게 될 겁니다. 주석께서 그 그림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시진핑이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영리한 전략가였죠. 그렇기에 그는 지금 자신이 빠진 함정의 모양을 정확히 보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가 개입한다면 중국은 자유를 짓밟는 폭군이 됩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경제적 고립, 무엇보다 그가 평생 쌓아온 대국의 명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김정은 하나를 다시 세우자고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네,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건가? 시진핑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분노는 어느새 서늘한 경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어. 주석께서 저를 도구로 쓰려 하셨듯이 저도 주석을 도구로 썼을 뿐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김정은을 무너뜨린다는 그 목적지까지는. 다만 그 다음 갈림길에서 저는 제 길을 갔을 뿐이에요. 주석께서는 또 다른 김정은을 원하셨지만 저는 김정은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땅을 원했으니까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주석. 저는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주석께서는 김정은이 통제를 벗어났다고 하셨죠. 미친 칼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를 치우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세운 새 정권이 시간이 지나 또다시 통제를 벗어난다면요? 그때도 주석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또 한 번 칼을 가르시겠죠.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 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주석께서 원하신 건 좋은 정권이 아니라 말 잘 듣는 정권이었어요. 김정은이든 제가 세울 사람이든 결국 베이징의 손바닥 위에 있는 또 다른 김정은일 뿐입니다. 독재라는 칼은 누가 쥐든 언젠가는 주인을 묵니다. 주석께서 김정은에게 그랬듯이요. 저는 그 칼 자체를 없애려는 겁니다. 새 주인에게 쥐어주는 게 아니라. 시진핑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가 제 말의 무게를 곱씹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협박이 통하지 않자 그는 회유로 돌아섰습니다. 좋아. 자네의 능력은 인정하지. 이렇게까지 판을 짤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 그러니 제안하겠네. 통일은 인정하겠어. 대신 자네가 그 새로운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게. 베이징과 다리를 놓는 역할. 자네에게 어울리는 부와 지위를 약속하지. 우리 적이 될 필요는 없지 않나. 마지막 유혹이었어요. 가장 달콤한 미끼.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주석, 저는 권력을 잡으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만약 제가 권력을 원했다면 차라리 주석의 제안을 처음부터 받아들였겠죠. 친중 정권의 주인이 되는 게 훨씬 쉬운 길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안주머니에서 옥패를 꺼냈어요. 차가운 용 문양의 돌. 그가 약속의 증표로 건넸던 그 신표를.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사는 땅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아요. 이름 없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자네는 후회하게 될 거야. 시진핑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도 회유도 없었어요. 그저 패배를 인정하는 자의 서늘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끊어낸 사슬을 다시 채우는 후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맺었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주석. 좋은 거래였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벙커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방금 저는 세계 최강 대국 중 하나의 지도자를 그가 만든 판 위에서 정면으로 꺾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오직 그가 미쳐보지 못한 한 수로. 베이징조차 속았다.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한마디의 의미가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손안의 옥패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이 돌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차가운 장식에 불과했어요. 시진핑이 채우려 했던 새로운 사슬은 채워지기도 전에 끊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어요. 세상을 향해 그 진실을 알리는 것.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제 어깨를 짓누르던 두 개의 그림자가 모두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나는 김씨라는 핏줄의 그림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베이징이라는 강대국의 그림자. 계단 끝에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정각. 북한 전역의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조선중앙방송 추조종실. 평생을 수령 찬양 방송만 만들어 온 직원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도 원하신다면 계속 일하실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전국에 송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거짓을 방송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카메라 앞 빨간 불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조선의 인민 여러분,
저는 김한솔입니다. 김정일의 손자이며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카메라 뒤에서 기술자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백두혈통의 장손이 화면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가족은 안전하게 생포되었습니다.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 피 흘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중요한 선언을 했어요. 이 시각부로 1948년부터 이어져 온 김씨 일가의 70년 세습 독재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방송실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인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전쟁이 시작된 날이 아닙니다. 전쟁이 영원히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을 올가매던 모든 족쇄가 풀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저는 첫 번째 긴급 조치를 발표했어요. 첫째, 전국 모든 정치범 수용소의 문을 지금 즉시 엽니다. 화면이 분할되며 미리 준비된 현장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로만 불리던 지옥의 입구에서 거대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어요. 뼈와 가죽만 남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하는 공포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 노인이 떨리는 다리로 첫 발을 내디뎠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마침내 수천 명이 햇빛 속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땅을 짚고 오열했고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어요. 둘째, 모든 주민의 이동을 자유화합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은 감시증 없이도 이 땅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저는 북한 지역의 과도 대표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조건 없는 통일을 제안했습니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헌법, 하나의 국민. 저와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권력도 나누어 갖지 않겠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베이징은 침묵했습니다. 시진핑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어요. 국경을 봉쇄하지도 식량을 끊지도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한반도로 쏠린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자유를 향해 일어선 2,500만 명을 짓밟는 폭군이 되거나 조용히 발을 빼거나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역이용의 완성이었어요. 강대국의 손을 빌려 독재를 무너뜨리고 바로 그 강대국이 손쓸 수 없게 만드는 것. 시진핑은 자신이 둔 수에 자신이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휴전선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강원도 철원 인근의 한 초소. 제 방송이 최전방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자 북한군 초소에서 앳된 얼굴의 소위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군사분계선 앞 철조망에 다다르자 어깨에 맨 소총을 벗어 눈밭 위로 던졌어요. 그리고 절단기를 꺼내 70년 동안 남과 북을 갈라놓았던 녹슨 철조망을 향해 밀어 넣었습니다.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굵은 쇠사슬이 끊어져 나갔어요. 남한군 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두 청년은 낡은 팻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섰어요. 남한군 중대장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체온으로 데워둔 작은 초코파이였어요. 자, 이거라도 먼저 먹읍시다. 북한군 소위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우리 이제 같은 나라 군인 되는 거요? 그렇죠. 같은 나라 국민부터 됩시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서로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 장면은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의 첫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관저 창가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밤새 내리던 폭설은 어느새 멈춰 있었습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붉은 빛이 서서히 번져오고 있었어요. 어둠에 잠겨있던 평양 시내가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쭈뼛거리던 사람들이 거리에 군인도 보위부원도 단 한 명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 덮인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누군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은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해방의 아침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꺼냈어요. 하나는 작은 할아버지의 피 묻은 유언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진핑이 건넨 옥패였습니다. 저는 두 물건을 양 손바닥에 하나씩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왼손에는 작은 할아버지의 유언장, 자유를 향한 약속, 오른손에는 시진핑의 옥패, 종속을 향한 사슬. 10년 동안 이 두 가지는 제 심장 위에서 나란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를 앞으로 밀었고 다른 하나는 저를 뒤로 당겼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단 한순간도 방향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제 둘 중 하나를 보내야 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먼저 옥패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차가운 용문양의 돌. 한때 저를 강대국의 도구로 묶어두려 했던 새로운 사슬의 첫 꼬리. 하지만 이제 그것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차가운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패를 창밖으로 힘껏 던졌어요. 붉은 비단에 쌓인 돌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눈 덮인 정원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베이징이라는 그림자가 제 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작은 할아버지의 편지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낡은 종이를 펼쳐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진짜 조선을 만들어라. 눈물이 차올랐어요. 10년 전 유럽의 기숙사 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이 편지를 처음 펼쳤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칠까 싸울까 망설이던 겁쟁이 청년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 대신 두 개의 사슬을 모두 끊어낸 한 남자가 여기 서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작은 할아버지. 저는 밝아오는 평양의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어요. 진짜 조선입니다. 김씨의 사슬도 베이징의 사슬도 없는 땅. 누구도 핏줄 하나로, 누구도 강대국의 힘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는 나라. 그게 마침내 여기 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70년 동안 갈라졌던 두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굶주림을 없애고 공포의 흔적을 지우고 서로를 불신하던 마음에 신뢰를 새로 쌓는 길고 험한 길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누구도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거라는 것. 핏줄도 강대국도 그 무엇도 이 땅의 주인을 정하지 못할 거라는 것. 이제 이 땅의 주인은 오직 여기 사는 사람들 자신이 될 거라는 것.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떠오르는 해를 향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분단의 긴 밤이 끝나고 하나 된 나라의 첫 번째 아침이 마침내 한반도 위로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저는 역설적으로 김씨 왕조의 마지막 후손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끝낸 이름이었고 동시에 스스로 사라지기를 선택한 이름이었으니까요. 진짜 조선의 첫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것이었어요. 그 마지막 후손은 왕좌가 아니라 평범한 아침 햇살 속에 서 있기를 택했습니다.
김씨라는 핏줄의 사슬, 그리고 베이징이라는 강대국의 사슬, 그 두 개의 사슬을 모두 끊어내고 2,500만 명에게 자유의 아침을 선물하기까지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야 했던 길고 외로운 싸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독재는 때로 강대국의 손을 빌려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그 어떤 강대국의 손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스스로가 일어설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누군가의 용기가 있다면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연대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내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